잘 쉬고 오셨나요? 이제 부모됨에 있어서 자녀 양육 스타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양육 스타일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 5가지를 보시면서 나는 어느 것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녀 중심, 그래서 자녀를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절제가 없는 버릇없는 아이, 스포일 차일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뭔가 옳고 그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가치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주로 간다는 것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 중심으로 키워갈 수 있는데요. 부모의 일정이라든가 소망, 관심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자녀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 중심으로 또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라고 주변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중심이 계속 트렌드랄까요? 이런 것들이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모님 자신도 굉장히 말조심을 한다든가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도 똑같이 자신감이 없고요. 또 부모의 그 불안이 그대로 전해져서 불안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심이 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종교적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와 종교적 중심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교적 중심은 정말 종교에 집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와 연결돼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나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사랑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규칙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게 이걸 지키도록 아이들에게도 훈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 무서워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반항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국 이 성서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서 봤듯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아이를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 맞게 양육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실수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양육하는 것들이 이제 성서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겠는지 정리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나는 어떤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1, 2번을 통해서 내가 어느 쪽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자녀에게 웃어주고 칭찬하는 등 수용적이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2번째로 아이에게 적절한 행동을 요구하며 한계를 설정하는 편이신가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어떤 분은 수용적인 것과 또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 이 2가지를 고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에게 잘 웃어주지 않고 또 한계를 설정해주는 편이다, 이렇게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조합하면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내가 말했지? 이렇게 말하시는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지,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라고 하시는지, 우리 얘기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1, 2번을 가지고 조합하시면서 3번 내가 많이 사용하는 말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허용형, 권위형, 독재형, 방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허용형은 이제 애정과 자율. 그래서 아까 수용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애정과 거부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겠고요. 아예 한계를 설정해주는 통제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자율이라고 이제 축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허용형이 주로 하는 말이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쪽이고요. 권위형은 우리 얘기해 볼까? 그리고 독재형 내가 말했지? 네, 방임형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주로 사용하는 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독재형 부모 네, 독재형 부모는 아이들을 잘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부모님들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통제와 요구를 하시면서 애정이 부족한 거죠.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체벌을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대화하기보다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하면 아동학대 뭐 이럴 수 있죠. 체벌과 더불어서 욕을 한다든지 어떤 언어적 폭력도 많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독재형 부모에게 있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지나친 요구, 지나친 복종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이걸 따라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못하면 계속 혼나니까 따라가야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거에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아이들은 이제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때 자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혼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지킬 수도 없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나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걸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키지 못했을 때 바로 체벌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혼내키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 혼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권위자, 독재형 부모한테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의 마음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기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혼나고 막 즉각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혼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나중에 커서 인간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자신의 감정을 뒤로 놓고 자꾸 남의 행동, 남의 감정 살피고 다른 사람이 선택한 대로 따라가고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했던 거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들을 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반항적인 것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재형 부모에게 자란 자녀들은 우울하거나 또 ADHD, 품행장애, 인격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재형 부모가 또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허용형 부모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허용형 부모는요, 자녀에게 굉장한 사랑을 많이 줍니다. 웃고 함께 칭찬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한계 설정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낮은 수준의 통제를 보입니다. 요즘 말하는 친구 같은 부모님 과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모든 의견을 많이 의견 결정권을 주시고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자녀와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끼는 것들을 같이 느끼고 또 아이가 싫어하는 것들, 특히 사실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이제 혼내야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좋은 부모님,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많이 의존하고 계셔서 자녀와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것들을 피하려는 그런 영역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죠. 더불어서 자녀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자녀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부모님이 먼저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요, 적당하게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어떤 적절한 한계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용용 부모처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해도 뭐든지 행동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 아이에게 굉장한 자유감을 줄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함을 주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울타리가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정감이 있죠. 그런데 이런 울타리 없이 그냥 나가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차들이 올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유로움을 또 표현해야 되니까 이 불안이 커져서 뭔가 더 부모에게 의존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는 대로 엄마가 다 따라가 줄게, 아빠가 다 따라가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녀에게 더 불안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실 때 이런 양육 태도가 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봤을 때 이것을 또 바로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자녀들은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용용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 어떨까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자녀의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녀가 나와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아이들이 좀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 하시다 보니까 자녀가 자녀로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통제형 부모랑 허용형 부모가 사실은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제형 부모는 좀 더 벌을 주거나 체벌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을 끌어간다면, 이 허용형 부모는 자녀와 정서적인 밀착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걸로 아이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가 다 하는 것이 옳고 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문제 해결하는데 어렵죠. 이 혼자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좀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그것을 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좌절이 오고 조금만 실패가 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혼자 문제 해결하는데 어렵고 요구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의존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이제 정서적으로도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부모님이 이런 감정에 대해서도 나 화났어 라고 말했을 때 그 화를 풀어주려고 해주고 이런 행동까지 나타나니까 아이가 자기가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감정 조절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커서도 부모님한테 화났다고, 자기가 화난 거를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걸 해결해 달라고 도리어 더 부모님께 화를 내고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허용적인 것들이 이런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친구는 친구고요. 부모님은 부모입니다. 네,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라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맹점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이제 관심이 가 있잖아요. 부모님도 너가 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보일까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나에게 초점도 내가 세상의 우위를 중심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사회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좀 조절해야 되고 참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사회 기술이 그냥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 부적응이 일어나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적응이 나타나고 또 아이는 아이들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다 좌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좀 즐거움 느낄 수 있는 걸 찾게 되고 그것이 이제 중독, 약물 남용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 화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막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하고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성범죄라든가 이런 어떤 범죄적인 행동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없는 버릇없는 아이, 스포일드 차일드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허용용 부모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주는 훈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임형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에게 애정도 낳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칭찬이라든지 웃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안 하고요. 무관심한 쪽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규범이나 규칙, 아이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해주세요, 엄마 아빠 같이 놀아요 이런 거 얘기해도 그 지금 안 돼 라고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반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무관심한 모습들. 이런 이제 부모님이 되시는 경우들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신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이들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해줬을 때 유기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버려진 영적 고아 같은 느낌, 정말 세상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상호작용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도 부족하고 학업 성취도도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요.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어떤 무관심을 받고 피드백 이런 거 전혀 없고 상호작용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울함으로 나타나든지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울과 공격은 이게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우울한 마음들이 계속 나에게로 화살이 가 있을 때는 우울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될 때는 이제 분노,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임형 부모가 그냥 내버려두는 무관심한 나에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온 자녀들은요 누군가에게 속하기를 원하면서도 또 막상 그렇게 사랑을 관심을 받으면 왜 나한테 그러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런 이렇게 생각을 갖고 또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양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도 굉장히 낮고요. 자존감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인에게 너무 의존적 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타인에게 너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이렇게 반항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모가 되면 좋을까요? 이 네 가지 바울린트가 말하는 양육태서에서는 사실 권위가 있는 부모를 가장 바람직한 부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는 부모 이렇게 말하면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권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리더는 리더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질서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어떤 유연한 질서가 있는 그 공동체일수록 그 안에서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적절한 통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충분한 애정, 그래서 아이들에게 웃어주고 칭찬도 하고 어떤 친밀한 상호작용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만 적절하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제만 하는 그런 독재형 부모와 다른 차이 아시겠죠?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냥 혼내는 것과 사랑을 갖고 혼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부모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이가 결국은 좋은 행동,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자녀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관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떤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아이들에게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자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여러 번 실수를 거쳐서 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주는 여유를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걸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걷는 경우는 없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에 7시에 맨날 일어났었는데 내가 6시에 일어나겠다.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일어나는 시간들이 교정되시나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는 21일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3주는 기다려줘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6시에 일어나려면 이것이 조금 좀 익숙해지는 것이 3주가 걸리고요. 이게 좀 몸에 밴다라고 하면 적어도 100일은 지나야 좀 원하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려면 적어도 3주 내지는 100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충분한 애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지지적이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왔다 갔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적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이와 대화도 나누고 아이가 잘 이해 못할 때는 잘 설득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를 존중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그런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얘기해서 계속 아이가 생각하는 것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아이가 독립적으로 뭔가 사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권위가 있는 부모 밑에 자라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로 자라날까요? 기본적으로는 행복하고 또 독립심도 높고 또 자아 존중감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죠. 그리고 책임감, 또 자기 조절, 통제 이런 것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으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요. 학업 성취도 이런 것도 높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배려하고 베풀 것인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직업을 만들고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연결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통제형, 허용형, 방임형, 그리고 권위가 있는 부모 보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느 쪽에 좀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 수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부모가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코칭 과정의 어떤 목적과 내용도 살펴보셨고요. 또 부모님 원하시는 자녀 모습 그리고 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려운 이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모와 양육에 대해서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천 부모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양육 스타일 그리고 바울린데이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의 양육을 하고 또 권위 있는 부모가 또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내시면서 오늘 강의에서 배운 점, 느낀 점, 실행하고 싶은 것들이 뭔지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자녀와 함께 오늘 사진첩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옛날 사진들 모아놓은 그 사진첩을 보시면서 자녀가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 사진을 좀 선택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가 행복한 모습과 또 자녀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 사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행복했던 기억이 나는 사진들을 선택해서 모으면서 아이에게 이유를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마 정말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로 내가 이래서 행복했어요. 지금도 너무 그 생각하면 좋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부모님도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이가 이렇게 어떤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사진을 선택했다면 자녀와 함께 그 행복한 추억에 대한 제목도 붙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우체통 이렇게 말한다면 그 우체통 생각하는 순간 그 행복한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그 행복한 기억과 연결되게끔 좋은 제목을 좀 붙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에게 감사한 것도 같이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창원 씨와 또 진아영 교수님의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요.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강의 들은 것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제들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행복한 시간으로 또 이 과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뵙고 또 좋은 이야기들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